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고려의 통치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문벌사회와 또 그리고 무신정권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벌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문벌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문벌에서 문은요 가문을 뜻하고요. 벌은 예전에 그 신하들이 얼마나 공이 많았는지를 이제 문 앞에 문 왼편에 이렇게 적어 놓는 표지를 뜻하게 됩니다. 다만 이게 역사적 용어로 쓰이게 되면서요, 문벌은 그 집안의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은 그런 가문이나 지위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을 뜻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재벌. 이와 마찬가지로 고려에서도 사회적 신분이 높아서 높은 가문들끼리 형성된 사회를 문벌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벌은요, 고려 전기 때는 대대로 관료를 배출할 수 있는 집안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게 됐는데요. 집안에서 관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높은 고위관직자, 5품 이상의 고위관직자가 있는 집에서는 시험을 치지 않고 음서를 써서 고위관직자나 공신이나 왕족들은 음서를 통해서 관료로 진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관료를 배출한 가문과 혼인을 하거나 아니면 왕실과 혼인을 함으로써 굉장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문벌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문벌들 중에서요, 가장 유명한 문벌이 누구였느냐? 바로 경원 이씨라고 하는 인천 이씨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가문은 11대 문종부터 17대 인종에 이르기까지 무려 7대에 거친 왕비들을 배출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대에 거친 왕비들을 배출했다는 것은 왕들의 7대에 걸친 장인어른이었다라는 말도 되죠. 당시 이 가문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을지 여러분 가늠이 되시나요? 왕을 7대 왕비를 배출한 거예요.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오늘 배울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이자겸은 예종이라는 왕과 자신의 딸을 혼인시켜가지고 인종이라고 하는 손자를 얻게끔 됩니다. 근데 이 손자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 인종이 됐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 자신의 딸과 예종 사이에서 낳은 자신에게 외손자였던 인종의 부인으로 이자겸의 다른 딸들,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이모들이죠. 이모들과 또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인종은요, 이자겸에게 외손자이자 사위이자 왕이 되는 것이죠. 반면 인종은요, 이자겸이 외할아버지이면서 장인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자겸은 예종과 인종 사이에 겹겹이 자신의 딸들을 이용한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엄청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당시 윤관이 이제 여진을 정벌할 때 굉장히 활약하던 군인이 있었어요. 척준경이라는 군인이 있었거든요. 혼자 성곽에 올라가서 여진족의 추장의 목을 벤다거나 홀로 여진족들과 싸워서 수십 명을 베어버린다거나 엄청나게 이제 정가를 올리게 되면서 굉장히 인기가 높아진 장군이었던 척준경이라는 사람을 이 이자겸이 인척관계, 혼인을 또 통해서 이 척준경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왕실의 혼인으로 통해서 이 권력을 장악하고 또 떠오르는 무신이었던 척준경과의 인척관계를 통해서 군사적 기반을 마련했던 이자겸은 정말 어마무시한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이자겸은 자신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려고 했어요. 또 국왕과 태자에게만 붙는 생일을 부를 때 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게 되는데, 자기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부르려고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지위도 고려의 태자와 같게끔 하여서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자겸의 횡포가 점차 심해지고요. 또 이자겸의 모든 권력을 차지했던 건 견제 세력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당파 세력들은요, 이자겸을 견제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하게 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궁궐 안에 있었던 이자겸과 한패였었던 이제 척준겸의 아들과 척준겸의 동생을 이 왕당파 사람들이 이제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자겸과 분노한 척준경이 이제 궁궐을 포위하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왕궁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왕당파는 패배했고요. 이 이자겸이 일으킨 이자겸의 난 1127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고려에 왕이 살고 있었던 궁궐이 불타버리게 돼요. 결국 인종은요, 왕궁이 불타버렸으니까 이자겸에게 붙잡혀서 이자겸 집에서 이제 갇혀 지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굉장히 이제 암울한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자겸은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설에 따르면 독약을 든 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종을 암살하고자 음식을 줬더니 당시 인종의 이모이자
또 자신의 어머니의 동생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부인이기도 한 인종비가요, 이 독극물이 담겨져 있었던 떡을 까마귀에게 먹여서 까마귀가 죽는 모습을 보고 인종을 지켰다던가, 아니면 독극물이 든 음식을 막 뒤엎어 버리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이 인종의 목숨을 몇 차례 구했다고 합니다. 이때 또 향간에는요, 고려 향간에서는 18자 위왕이라고 하는 18자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고려 향간에 이제 떠돌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이자겸이 소문을 냈다, 왕이 되고 싶어서 냈다라고 돼 있는데요. 왜 18자가 이자겸이랑 관련이 있느냐? 바로 10은 이렇게 쓰고요, 8은 이렇게 쓰죠, 자는 이렇게 쓰고요. 18자 위왕, 18자가 왕이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18자를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에다가요 8자를 놓고 자자를 쓰면 바로 성씨 이씨가 됩니다. 이씨가 왕이 된다. 당시 가장 강력한 이씨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자겸이겠죠. 그래서 이런 18자 위왕이라는 소문과 또 인종을 몇 차례 암살하려고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결국 이 이자겸의 난이 성공을 해서 이자겸이 고려의 왕이 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때 왕이 살고 있었던 궁궐을 불태운 행동 때문에 민심 사이에서는 이자겸과, 그리고 또 이때 궁궐을 불태우는 데 일조한 척준경이라고 하는 무신의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아져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자겸의 노비와 척준경의 노비가 둘이 막 말다툼을 하다가, 이자겸의 노비가 너희 주인은 왕이 살고 있는 궁궐을 불태운 주제에 너희들 다 노비가 될 처지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라고 이제 말했었던 것을 계기로 척준경과 이자겸의 사이가 점차 틀어지게 되는데요. 이 인종은 이 타이밍을 노려서 척준경에게 여러 가지 선물과 백마 같은 것들을 주면서 자신의 편으로 이제 꼬드기게 됩니다. 결국 척준경은 인종의 꼬드김에 넘어갔고, 인종을 도와서 이제 이자겸의 일파들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게 되죠. 결국 이자겸의 일당들은 결국 귀양 가거나 이제 제거됐고요. 이자겸 본인도 결국 전라도 영광 지역으로 이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요, 당시 영광 지역에서는 생선 조기를 염장해서 이제 먹는 이제 조기가 있었는데요. 그 조기의 이름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이름으로 구불굽자의 안일피, 바로 굴비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굴비가 굉장히 영광에서의 굴비가 유명하죠. 물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설화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국 이자겸의 난은 인종의 승리로 끝나게 됐지만요, 그 일 영향력은 정말로 컸습니다. 일단 궁궐이 불탔고요, 전란 도중에 이 개경 지역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인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개경에서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왕궁이 불타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답을 원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안 좋으면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 옛날에 배웠는데, 바로 풍수지리설입니다. 이 개경의 지력이 쇠해서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력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자겸의 난 일파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자.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당시의 이름은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서경파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서경 출신의 문인이었던, 굉장히 시와 글을 잘 쓴다고 알려져 있었던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이자겸의 난 이후에 나중에 인종의 왕실 고문까지 자리에 올라간 스님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묘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지상과 묘청과 같이 서경 출신 세력들은요, 이 개경을 버리고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해서, 당시 이제 굉장히 개경에 안 좋은 기억만 있었던 인종은요, 이 말에 좀 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경 지역에 여러 가지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만들기도 하고요, 자신이 직접 서경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살아보기도 하고 하는 활동이 일어나게 되죠. 반면 이런 활동을 막기 위해서 개경 지역에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이, 당시 이 정지상과 비슷한 문인으로서 정지상과 학문적인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이끌던 개경파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개경파와 서경파의 다툼은요,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하는 이 서경파들의 주장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풍수지리설을 이용해서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주장했다는 거. 그리고 이들은요, 금나라를 정벌할 것과, 그리고 고려 왕이 아니라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고, 또 황제들이 할 수 있는 시간에 이름 붙이는 거 뭐라 그런다 그랬죠? 연호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황제와 연호라는 호칭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이 묘청은요, 인종의 마음을 서경으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들을 시행하는데요. 평양 지역에 있었던 대동강에 사람을 시켜서 기름을 먹은 이제 떡을 대동강 아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종과 뱃놀이를 가다가 그 기름이 떡 위에서 이렇게 물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 위에 뜬 기름에 비친 햇빛을 보면서 아, 저것은 대동강 아래에 잠겨 있는 용의 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강에 굉장히 상스러운 기운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종을 꼬드기려고 했죠. 이걸 이상하게 여긴 반대파 세력들이요, 나중에 이제 뱃놀이가 끝나고 잠수부를 이용해서 그 지역을 찾아보니까 이 떡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서경에 대화궁이라고는 궁궐이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 주변에 이 벼락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김부식, 개경파를 읽거든 김부식이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서경이 그 기력이 정말 좋은 곳이라면 벼락을 왜 떨어뜨리냐, 하늘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렸을 정도로 이 묘청이 이제 이 지역을 굉장히 풍수지리적으로 좋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 가지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들통이 나게 되죠. 결국 이런 들통과 벼락 떨어지는 일 같은 것들을 이제 점점 겪게 되면서 인종도 점차 서경으로 천도하겠다는 마음이 약해지게 돼요. 결국 이대로는 이제 서경으로 천도를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한 묘청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란의 이름이 묘청의 난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때 시기를 1135년이라고 합니다. 1135년. 이때 묘청은요, 반란을 일으키면서 국호를 대위라고 불렀어요. 국호를 대위라고 했고요. 그리고 연호를 하늘을 연다라는 뜻의 연호를 천계라고 부르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끄는 군대를요, 천견충의군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묘청의 난은 당시 개경파의 수장이었던 이 김부식이 진압군을 이끌고 와서 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게 됩니다. 개경파의 김부식이 결국 묘청의 난을 진압하게 됐다. 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기 떠나기 전에 김부식은요, 당시 서경파의 수장이었던 정지상과 예전에 그 동북구성 여진족 정벌을 떠났던 윤관의 아들이었던 윤원이 같은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고 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묘청과 서경파 세력들은 모조리 다 조정해서 이제 촉출되게 되고요. 이런 문벌 사회에서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고려사는 점차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나중에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활동을 했었던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신채호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이 신채호라는 선생님은 이 묘청의 난과 서경천도 운동이 조선 1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자주적인 성격을 보이던 이런 정지상과 묘청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윤관의 자손이었던 윤원이 같은 사람들이 이런 김부식과 같은 사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촉출당하게 되면서 우리의 역사에 좀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이 묘청의 난과 이자겸의 난과 같은 지속적인 반란 여러 가지 분쟁을 겪으면서요, 고려는 되게 알게 모르게 점차 이런 난들이 많아지니까 문신보다 자꾸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신들의 세력이 점차 성장하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까지 무신들은요, 시험을 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려는 거의 묵과를 운영하지 않았다. 무인들은 그냥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이제 채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문신보다 대우가 같은 계급이라도 훨씬 떨어졌단 말이죠. 그 예로 무신들은 아무리 올라가 봤자 정삼품 상장군까지 올라가는 것이 암암리의 이제 룰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자겸의 난 때 그 유명한 무신 척준경 있죠? 이 척준경 때 이자겸의 난 일어나기 직전에 이 척준경이 정이품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통해서 무신들이 점차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하지만 이 고려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무신들에 대한 차별, 이 무신들의 차별은 여전히 있었어요. 이때 대표적으로 있었던 것이 이 김부식 있지 않습니까?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당시 군인이었던 정중부의 수염이요, 당시 관우처럼 멋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이제 굉장히 부러움을 받았나 봐요. 당시 이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으로 이렇게 자꾸 칭찬을 받는 게 시샘이 났는지 촛불로 이를 불태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노한 정중부가 김돈중을 막 때리고 욕설을 했더니 이 당시 김돈중의 아버지 김부식이가 이 정중부를 고문하고 벌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죠. 이 정중부는 이때 하급 무인이었을 때 이 안 좋은 김돈중을 비롯한 이 문인들의 이 차별을 뿌리 깊게 이제 원한으로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무신들의 차별이 계속되니까 이제 무신들의 분노는 고려 의종이라고 하는 왕 때 이제 극에 달하게 됩니다.
당시 의종은요, 보현원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숙식이나 여러 가지 쉼터를 제공해 주는 것을 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보현원이라는 지역 주변에 연못을 파놓고 거기서 많이 놀러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보현원에 가서 문신들과 의종이 여러 가지 놀고 행사를 할 때 이 무신들은 비나 추위를 견뎌가면서 이를 지켜보기만 했어야 했죠. 호의를 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의종은요, 이 무신들이 불만이 가득 찼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무신들을 위해서 대회를 하나 열게 됩니다. 바로 일종의 씨름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신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배워왔었던 무예를 이제 뽐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상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이때 이제 사용되던 무예가 이제 수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수박은 이제 현재로 따지면 태권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때 이 대회에 당시 61세였었던 종삼품의 대장군 이송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대회에 나온 거예요. 상대는 굉장히 젊은 무인이었고요. 결국 이제 대련이 하다가 젊은 이제 무인의 힘에 견디지 못했던 이송은요, 경기장 밖으로 이제 약간 도망치듯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문신들 중에 정오품에 불과했었던 한뢰라고 하는 이제 문신이요, 이 이송의 뺨을 내치면서 비겁하다면서 이제 뺨을 올렸던, 그래서 이제 이송이 이 뺨을 맞고 섬돌 계단 아래로 떨어져 갖고 뒹굴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당시 호위무사였던 정중부가 분노하면서, 이놈 한뢰야, 너가 이송 장군보다 계급도 낮고 나이도 어린데, 이 한뢰의 나이는 29살이었습니다. 61살짜리 장군을 29살짜리 5품짜리가 뺨때기를 때린 거예요. 결국 정중부는 참지 못하고요, 이 사건 있고 나서 다시 보현원을 행차했을 때 반란을 일으키기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반란을 이제 주도했었던 사람이 정중부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정중부와 함께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보현원에 들어온 문신 세력들과 의종 주변에 있었던 여러 한뢰를 비롯한 여러 문신 세력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고요, 이 사건이 결국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걸로 일어나게 됩니다.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무인들은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 무신들 거의 대부분이요, 시험을 치지 않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장군이 됐었기 때문에 자기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었을 정도로 그 학식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힘을 이용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한 거예요. 이들은 초반에는요, 당시 무신들의 회의기구였던 중방을 통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권력 다툼을 통해서 계속 최고 권력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요, 한낱 천민 출신이었던, 아주 힘이 강했다고 알려졌었던 천민 출신 이의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무신 정권은요, 자신의 이제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경제력을 하기 위해서 나라를 굉장히 더 어렵게 만드는, 제대로 된 통치를 하지 못하고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권력 다툼 속에 계속된 권력자의 변화 속에서 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최고 권력자에 오른 이 최충원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요, 최충원 때 기구를 하나 만드는데 이걸 교정도감이라고 합니다. 교정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중요 정책들을 최충원이 결정을 했고요. 최충원의 아들 때였었던 최후 때는 정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자기 집 안에 설치를 해서요, 여기서는 이제 뭘 담당하느냐, 누굴 뽑아서 어디에 배치할 건지, 이걸 인사행정이라 그러거든요. 정방을 통해서 고려 관료들을 어디다 배치할 건지, 누굴 뽑을 건지 관련된 인사행정을 이 정방을 통해서 독점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사 사병 조직들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도방 그리고 삼별초라고 하는 부대를 이용해서, 사병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기반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삼별초는요, 원래는 저녁에 도둑놈들 때려잡으려고 야별초로 시작했다가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로 나뉘어지고 나중에 몽고와의 전쟁에서 포로가 됐다가 되돌아온 사람들로 구성된 신이군까지 합쳐져서 세 개의 별초다라고 해서 삼별초가 되게 됩니다. 이 삼별초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몽고와의 전쟁에서 끝까지 항전을 했었던 삼별초의 항전이 있죠. 자, 이처럼 최충원과 최후는요, 자신들만의 여러 기구와 군사적 기반을 이용해서 무신 정권 하에서 이 최씨라고 하는 무신 정권, 최씨 정권을 무려 60년 4대에 걸쳐서 60년 동안이나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신들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변화가 있기 마련이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고려가 원래 작동하는 시스템, 작동하는 원리 원칙, 이걸 뭐라 그러죠? 통치제도라 그랬죠. 고려의 통치제도가 이 무신 정권에 들어서게 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기준 없이 막 정책을 하게 되면서 이 통치제도가 붕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원래는 가능하지 못했던 하층민 출신의 최고 권력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고려 사회의 암묵적 룰이었던 신분제도나 상하제도에 관련된 그런 개념들이 조금 흔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이신들이 일반 백성들의 땅을 억지로 빼앗아서 불법적으로 이제 농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대농장이었는데, 이런 무신 정권 하에서 농장의 크기와 불법적으로 소유한 농장의 크기가 많아지게 되면서 기존에 고려에서 유지되고 있었던 토지제도가 또 붕괴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않고 무신 정권에 저항했었던 농민들과 천민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봉기를 통해서 무신 정권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농민 천민은요, 이전에 이민과 같이 하층민 출신 권력자가 나온 것을 어떤 또 동기로 작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김삼이라는 사람이랑 효심이라는 사람이 일으켰었던 농민 반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배웠었던 특수행정구역 향부곡 서 기억나시죠? 향부곡은 이제 농업 위주로, 소는 왕실에서 고려 조정에서 만드는 물품 위주로.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양인인데 일반적인 양인들보다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했었던 점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망이망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 공주에 있었던 명학소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차별지역이죠. 명학소서 이 지역에서 망이망소이라고 하는 형제가 명학소라고 하는 차별 대우받던 지역에서 봉기를 일으킨 적이 있다. 그리고요, 개경에서도 반란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당시 산노비, 우리가 사기업, 공기업 하는 것처럼 일반 개인의 노비였던 산노비였던 만적이라는 사람이 산노비였죠.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우리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개경 중심에 있었던 노비들을 규합해서 반란을 획책하려다가 사전에 이게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벌사회의 동요와 무신정권의 성립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특권의식을 가진 주체들이 타인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려고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배워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통치하려고 들 때 국가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이번 역사를 통해서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천도 운동을 벌이던 서경파들이 주장하던 주장 4가지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대외관계, 고려가 주변의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갔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또 봐!